자, 안녕하십니까? 또 유튜브를 또 보시는 또 많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심리치료 교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에 이 좋은 날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또 건강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셔서 이 시대에 참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족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는 그런 많은 현대인들에게 그들을 치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치유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치유 우리 상담 교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또 흥미롭고 또 치유가 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야기 치료를 공부했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그래요. 카운셀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카운셀이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란 말을 우리가 영어로 쓸 때에도 카운셀 홀리 스피릿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나 모든 그 감화 감동을 주시는 분은 제3위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카운셀 홀리 스피릿, 보혜사 성령이란 말인데 카운셀을 보혜사란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보혜사, 즉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심리학하고 틀려요. 우리 이제 기독교 상담학, 특히 기독교 상담학은 크리스티애니티 카운셀링이란 말이죠. 그리고 일반 심리학은 제너럴 사이콜로지컬 카운셀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 심리학과 기독교 상담학은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 심리학은 프로이드를 통해서 칼 융으로 해서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서 이렇게 쭉 발달되어 왔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카운셀링은 모든 시작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정상적인 관계가 돼서 즉 영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치유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 마음이 공고할까? 왜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울적하고 기쁨이 없을까? 아니 교회 나간다 그러면 행복하고 뭐 그냥 복이 막 그냥 온다 그러는데 무슨 복은커녕 아니 왜 나는 변화가 없지? 성장이 없지?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책임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늘 보면은 성적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준비를 하고 사전에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복습을 하고 그 과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강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각양각색의 은혜요 은사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일반 심리학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를 중심으로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되어진 심리학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인간의 한계의 선상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원인을 알아도 어쩔 수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경험적 가족 치료를 이제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즉, experience family therapy라는 말이죠. experience란 말은 경험을 한다. experimental 하면 경험적인 패밀리 테라피가 과연 뭐냐?
이런 얘기죠. 예. 자, 내용상 제가 이제 시간 안에 좀 끝내려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여기 보니까 가족 치료란 말이 나오죠, 여기에. 지난번에는 이야기 치료. 그전에는 게스탈트 치료. 근데 오늘은 가족 치료라는 말에 그 핵심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가족이 붕괴되고 있는 것 아시죠?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신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관계에 대해서, 부부끼리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갈등과 대립과 분쟁과 심지어는 분노감까지 있다. 근데 그걸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처도 방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소독하고 약을 좀 바르면 금방 날 거를 방치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것. 하다가 염증이 생기고 곪고 하면은 수술까지 다 해야 돼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여기 손가락, 요 세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가시래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별것도 아니네. 그러고 잡아서 슉 당겼습니다. 당겼는데 쭉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별거 아니지. 그러고 그냥 소독하고서 머피를 바르고 뒀어요. 뒀는데 자꾸 물을 묻히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물이 안 들어가게 관리하면 이 사이는 날 거를 가지고 그냥 우습게 알고 방치한 겁니다. 소독하고 또 있다가 또 샤워할 거 다 하고 물 묻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안에서 다 골마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추석이 껴가지고 병원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데 점점 부어오르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왜 이 지경 되도록 인제 오셨냐고 그래. 그래서 아니 추석이 꼈으니 어떻게 내가 병원에 올 수가 있어. 응? 그냥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걸 수술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쫙 째가지고서 다 짜내고 또 짜내고 한 3번 정도를 그렇게 치료를 받고 나니까 물론 그래서 물을 한 방울도 안 넣었죠. 예. 그러면 점점 좀 호전이 되더니만 전에 그 껍데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새살이 나면서 그래서 한 달을 고생했어요. 한번 쭉 여러분도 함부로 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지 모든 것이 그래. 우리 마음의 병도 그런 겁니다. 작게 생겨서 번민이나 어떤 분노가 싹 생겼을 때에 빨리 그것을 감정을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간에 되게 보이지 않는 분노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심리치료 교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어떻게 맨날 웃을 수가 있어요. 스마일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다 보면 대립이 될 수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가족 간에 분노감도 갖게 되고 이걸 빨리 풀어버리지 않으면 점점점 뭐가 돼요? 가족 안의 관계가 어렵게 되는 거죠. 제가 우선 유머를 하나 얘기할까요? 참기름하고 라면이 막 싸우다가 이제 두 사람 다 끌려갔어요. 이제 이거 의인법입니다. 참기름하고 라면이 사람이에요. 근데 자 끌려갔는데 라면이 붙들려 갔어요. 아 라면 당신이 좀 문제가 있네. 그래서 해보니까 참기름이 고소를 한 거야. 그 참기름이 그 맛이 특성이 뭡니까? 고소하잖아요. 참기름이 고소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라면이 끌려가면서 뭘 할게요? 라면도 질세라 그러고 또 이제 뭐라고 또 막 진술을 썼어요. 그러더니만 참기름도 잡혀갔어요, 그 바람에. 자, 왜 참기름이 왜 잡혀갔을까요? 라면이 다 불어버렸다고. 다 불어버리니까 이건 뭐 서로 싸우다 보면 이 말 저 말 다 했잖아. 응? 그러다 보니까 그래 뭐 나만 당하냐? 너도 좀 당해봐라. 뭐 네가 나를 고소해? 자 나도 다 불어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위로하려고 했던 김밥이 또 잡혀갔네. 김밥은 또 왜 잡혔냐? 참견하다 가족 중에 또 한 사람이
아, 왜 그래? 싸우지들 말고 뭐 하다 듣다 보니까 말려 들어간대요, 또. 참나. 이게 바로 가족 구조라는 거야. 가족은 한 사람이 문제가 되고 또 서로 다투다 보면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렇지 마저를 하다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또 아빠가 또 관여한단 말이야. 그다음 말려 들어가는 거야, 또 이제.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위문함도 없이 또 아이스크림이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또 가족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예. 이거 아이스크림도 그냥 위로하려고 왔다가 또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 아이스크림은 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차가 와가지고서 아이스크림은 또 그냥 사고를 당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 빨리 가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내가 가면 다 자식들 말 듣겠지. 아이고, 허리도 아픈데 가야 되겠구만. 하다 차가 와서 다쳤단 말이에요. 이거 가족 관계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좀 굉장히 유머롭기는 하지만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상하거나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분쟁이 오면 자꾸 말려 들어가. 서로 시끄러워져. 그리고 서로 자꾸 막 송사를 해. 그래서 이런 가족 치료를 잘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좀 이론이 오늘은 좀 많이 나옵니다만은, 좀 제가 이제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가족 치료는 이제 그 학자들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위테커라는 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티어라고, 이분은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이지만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굉장히 좋은 그 기법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경험적이라는 것은 가족 간에 서로 같은 가족이고 같은 배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다 개성이 틀려요. 그 아들은 성격이 또 참 이렇게 막, 뭐랄까, 정확한 걸 좋아하고, 매사에 진실하게 하려고 그러고. 근데 또 딸은 또 그냥, 케이스라 세라야, 그냥 시간관념도 없고, 정반대야. 그럼 저기 내부에서 나온 애가 맞아? 할 정도로 너무 틀리다는 거지.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족의 그 어떤 그 제노그램을 연구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또 어머니도 어머니 쪽에 이모들도 있고, 또 아버지 쪽에도 삼촌들이 있고, 이렇게 쭉 개보가 내려다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 위에 많은 분들의 영향을 받은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다 틀린 거예요. 개성도. 그래서 결국 형제끼리도 잘 안 맞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제노그램의 특성이거든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같은 배에서 나왔다 다 잘 맞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가족에 대해서 한번 이런 말씀 하셨죠.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나의 가족이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란 건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나의 가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족 안에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가족이 있어요.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렇죠? 그러면 영적으로 충돌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틀려요.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는 가치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그런 가치관, 또 세상식으로 방법으로 살려는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가족 안에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원수마귀가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나니라. 원수가 enemy will be accompanying with your family. 원수가 너와 함께 한다. 집안에서, 너희 집안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돌이 되고 영적인 세계가 전혀 다르면, 그렇죠? 가치관이 틀리단 말이죠. 그러면 싸움이 나는 거야, 원래. 그거 당연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자체가 영적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적인 그런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족이 서로 다르다는 걸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제 가족이라도. 그러면 또 역시 뭐가 있어요? 감수성, 이모셔널한 감정이 서로 달라요. 가족 안에 다 느끼는 게.
어떤 사람 영화를 봐도 울어. 어떤 사람은 또 같은 가족 안에서 소파에 앉아 보내도 뭐, 왜 울어? 또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다. 서로 감정이 틀리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 감정이 잘 맞아야 서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맞으면은 그것이 또 하나의 분쟁을 만들 수도 있는 거, 갈등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feeling, 느낌이란 건 feeling이란 말이죠. 느끼는 것. 예. 또 자발성과 창조성. 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발성과 창조성이 없어. 가족 안에도. 예. 또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반해.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런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깨끗한 걸 좋아해. 또 지저분한 걸 못 보니까 다 치워놓으면 또 한 사람은 또 다 데니면서 다 흘리고 어지럽히고 돌아다녀요. 예? 그러면 거기서도 갈등이 생겨요.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이 되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티어나 위테커라는 이 두 학자는 자, 이 가정 내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잘 치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좀 종합을 한 거예요. 이 경험적 치료법이라는 거는 왜 한 개 가지고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치료법. 예를 들어 here and now라고 하는 제가 그런 강의를 했었죠. 자, 게스탈트라는 말도 here and now라고 형태적 치료라는 말을 제가 했었어요. 예, 지난주 강의 때. 이러한 것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치료법에. 예.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하시거는 아하, 경험적 가족 치료라는 것은 효과가 있는 다양한 그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들을 좀 다양하게 그때그때 맞춰서 좋은 치료법을 적용해 나가면서 치료하는 기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이다 하는 뜻이 됩니다. 자, 개념을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개념을 보면 뭐 이제 이와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가족 안에도 경험이 다릅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와서 오늘 누구 만나고 왔다 그러는데 또 어떤 자녀는 일절 말이 없고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냥 밤에 들어와서 씻고 또 자면 그만이고 또 아침에 나가 조용히 그냥 말없이 가. 이러면 부모가 볼 때는 답답하죠. 한 자식은 말을 다 일일이 얘기하는데 한 자식은 또 아무 얘기나 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한 자녀 때문에 아빠와 엄마와 또 자녀가 뭐가 겪어요?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돼요? 그 자녀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보이지 않게 도외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돼서 원인은 네가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돼버리고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불만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말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무언의 반응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 문제를 자꾸 나오게 합니다. 안에 있는 게 자꾸 나오게 끄집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치료법이기도 하다는 거죠. 또 서로 가까운 가족끼리이기 때문에 서로 직관적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딱 보면은 예를 들어 집사님이 저녁에 만나니까 권사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또는 뭐 잠깐 들러서 봤을 때도 피곤해 보일 수도 있고 걱정스러운 얼굴일 수도 있고 어떨 땐 기쁘고 활짝 웃을 수가 있고 다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만큼 가족 내에서는 서로의 표정과 말, 눈빛에서 빨리 느끼는데 그걸 직관적인 느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성격에 따라서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봐. 안 좋은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가 기분이 안 좋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든 또는 가족 중에 자녀들이든 형제간이든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왜 좀 기분이 왜 저렇게 보일까 하고 그냥 침묵을 해버려 또. 자,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적 치료라는 것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함께. 예. 몇 사람은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서로 같이 잘 돼 나가야지. 그래서 성장의 목표. 그 다음에 존재감을 올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또 수동적인 사람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 활동에 자발성을 키워주는 것. 예.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도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behavior correction의 목표를 두기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학문적인 어떤 노력이나 학문적인 연구를 통한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프랙티컬하게 실용적이고 바로 가정 안에서 서로가 화합될 수 있고 친밀도를 높일 수 있고 하나의 과제를 함께 노력하며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데에 목표를 두는 here, 바로 here, 여기서 바로 내가 만나는 그 안에서 현장에서 now,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자. 지금, 내일 말고 right now. Let's do it together. 지금 함께 우리 이걸 한번 해결해 볼까? 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거란 말이죠. 이런 면에서 바로 게스탈트 치료법 형태를 수정해 나가는 그런 치료법과도 굉장히 동일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자, 이해가 되죠? 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치료 기법을 보겠어요. 네 번째로. 첫째로 위테코의 어떤 그 심볼리즘 테크니컬 테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테코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상징적 기법을 통해서 가족 간의 모든 조화를 이루는 그런 기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배변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족 안에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부모들은 뭐 아마 30대쯤 되겠죠. 후반이나 40대. 아이가 배변을 잘 못해요. 화장실 가는 걸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소변을 안 넣고 참다가 오는 아이가 있다 합시다. 그죠? 그러면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심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아동을 갖다가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째, 화장실을 집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학교에 가서는 꼭 안 누고 참고 끙끙거리다가 집에 온다고 어떨 땐 소변을 또 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동이 학교에서 화장실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아동은 화장실에 가는 게 학교에서는 굉장히 막 그 부담스럽고 두려웠고 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소변에 누가 장난을 쳤거나 쾅쾅 노크를 세게 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했거나 어떤 경험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아이는 소변을 넣고 있는데 또 뒤에서 깜짝 놀라게 하면서 등어를 훅 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험 때문에 다음에 소변 넣을 때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수도 있어요. 아동기에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을 하나하나 제거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바로 거기서 얘기해줘요. 화장실을 갈 때 실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서. 같이 손잡고 가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서 너를 지켜줄게. 하면서 안도감을 주면서 아동이 소변 넣는 것이 하나도 불안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인지를 시켜주는 훈련을 함으로써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화장실도 참 좋구나 하는 어떤 심볼릭한 상징적인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상상을 할 때, 그래, 화장실 학교도 좋아. 깨끗하고 더럽지 않아.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성인들도 이런 굉장히 어떠한 그 장소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성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럼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 그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좋은 하나의 상상을 통해서 상상치료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제는 그걸 갖다가 싫어할 게 아니라 한번 나도 해볼 수 있다.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다 이 언어의 치료가 되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함께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자신감을 키워주면서 치료해주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죠. 네. 자, 좀 요약을 해볼까요? 즉 가족 치료라 하면 결국은 뭐죠? 혼자서 고민하는 그런 가족원들이 아니라 또는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서로 협력해서 빨리 긍정적으로 또 그 가족이 추구하고 있는 좋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치료해 나가는 또 그것이 잘 안 될 땐 전문가를 통해서 또 치료받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바로 그 일이 생기는 현장에서 바로 그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때로 필요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아빠와 엄마와 그 다음에 아동들 아닙니까? 그런데 경험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개입해서 좋은 효과를 가져올 때가 또 많습니다. 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녀를 양육한 경험, 출산의 경험, 그 다음에 다 양육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티격태격 하는 것들도 잘 이렇게 화해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아동들을 양육할 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아동들에게. 그럴 때 그러한 것을 또 잘 개입을 해서 함께 의논하면서 뭐 지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코퍼레이션을 하면서 그 가족 또는 아동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3세대가 1세대 아동들, 2세대 아빠와 엄마, 3세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노력을 하는 모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세대적 치료라고 그래. 다세대적. 다세대란 뭐예요? 멀티 패밀리 그룹이라는 거죠. 멀티 패밀리 그룹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동들이 하나가 돼서 멀티 패밀리를 구성해서 여기서 서로 협력을 하고 또 기울여주고 그러면서 치료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전문가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질문이 혹시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이 경험적 치료는 가족 안에서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아동이라 합시다. 아들이 자꾸 엄마한테 조종을 당한다든지 자꾸 컨트롤 당하지. 야, 아무개야 넌 이렇게 해라. 오늘 이걸 하지 마라. 뭐 저래라. 또 딸한테도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 왜 이렇게 늦느냐 맞느냐. 계속 이런 규칙을 만들다 보면 아동들은 뭐가 되죠? 피로감을 가지게 되겠죠. 오늘도 또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또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자꾸 이런 것들이 가정규칙이 강화되다 보면 피로감을 느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조정을 당하지 않으려 하는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저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동들이.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기는 뭐가 돼요? 폭풍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스톰 시즌이에요. 스토밍 시즌. 그냥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흐렸다. 뭐 맑았다. 항상 감정 기복이 심할 때예요. 사춘기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이렇게 막 말대꾸나 틱틱하고 말도 안 듣고 반발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뭘 하는지 항상 보면 늦게 오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 이러한 시기가 또 대학 가면 더 심화될 수 있어요. 대학 가서 또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 더 대화가 없어질 수가 있는 이런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가정에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가정 내의 대화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가 다 자기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곳에서, 자기가 가는 곳을 반복 왔다 갔다 하면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서로 동선들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또로또로. 그러면 가족이 뭐지? What's the family ship? 그럼 가족이란 뭐야? 이러한 회의를 품게 되죠. 목회자들의 자녀 중에서도 성장 과정에 그런 회의를 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아빠는 목사님이고, 엄마는 교회 사모님이고, 그래서 매일 신방을 다니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볼 기회가 없어요. 저녁도 꽤나 되면 또 신방 다 마치고 피곤해서 들어와. 또 새벽엔 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준비하고 또 나가. 그러고 나서 아침 같이 먹고 아이들 학교 가면 그만이고, 또 와보면 엄마 아빠는 없고, 여기서 사춘기에 목회자들 자녀들 중에 일부가 반항하고 저항하고, 왜? 사랑을 못 느낀다 생각하니까. 교회에서는 다 교인들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걸 쏟아줄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많이 전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 간에서 자녀 간에 그런 대화의 소통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잘못된 탈선의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 인사의 자녀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약도 하고. 요즘에 보면 보세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전부 마약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 많은 돈을 다 벌면서도 왜 마약에 빠져? 그만큼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더 그래서 보상을 받기 위해 더 큰 쾌락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 반대 심리가 있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모든 분야가 지금 불안정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종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불안전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볼 때 결국 뭐냐? 가족의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다시 원론적인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한 가족이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면 다른 가족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문제 부모가 있고 문제 자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경험적 치료라는 것은 현실에서 분열이 생기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대화가 안 되고 이런 가족 간에 도저히 병합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때에도 또 가족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전문가의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우리 한번 여기 대해서 우리가 서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번 받아보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무슨 상담을 하며 무슨 치료를 받아 이러고 해버리면 그 사이에 심지어는 어떤 자녀는 우울해지고 분노가 많아지면 자살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 얼마나 자살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게 다 가족 안에서 그걸 방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저러다 말겠지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형 내버려도 낫겠지? 감기가 방치되면 독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here and now 가족이라는 건 지금 내가 그 문제를 봤을 때 인지했을 때
그걸 서로 빨리 치유해서 건강한 패밀리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을 함께 갖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공동치료자 간의 분열이 생기면 효과적인 가족치료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예. 서로 마음이 분열이 돼버리면 가족치료가 불가능해집니다. 예. 자, 세 번째, 사티어의 이제 성장 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제 가족치료 학자입니다. 여성이지만 굉장히 가족치료에 큰 공헌을 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사티어의 가족치료 잠깐 볼까요? 네. 첫째로 사티어는 가족치료를 할 때 클리어 테라피 퍼포즈를 명확히 했다. 그러니까 가족 치료할 때 무엇에다 목표를 둘 것인가, 치료 목표를 철저하게 설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항상 치료에는 목표 설정이 중요한 거죠. 우리 가족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놓고 목표를 정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 각자를 다 여기 앉힙니다. 여기 아빠 엄마가 앉고 또 아들 딸이 앉고. 그럼 여기서 일단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말하게 하는 거죠. 이때 조심할 거는 불만에 불만을 낳는 자리만 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균형 있게 시간을 딱 주어서 뭐 2분 동안만 3분 동안만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해서 각자 4명이면 12분이든지 뭐 시간을 정해줘서 짧게 핵심적으로 딱 듣는 거예요. 서로의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뭔가에 대해서. 이것을 가족끼리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만큼 성숙한 가장이 있거나 또는 대개가 가장이 그런 면에서 잘 리더를 해 나가면 문제는 굉장히 빨리 해결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가장에게 문제가 있다 할 때 아빠 때문에 다 싫어 이렇게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가족이 함께 가족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어떤 최소한의 결정과 협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전문가가 그것을 이제 함께 자리에 앉아서 치료해 나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거나 사역할 때 또 상담 치료소를 운영할 때도 보면 가족들을 다 오게 해요, 저는. 네, 가족을 다. 왜 가족이 안 오면 치료가 안 된다. 가족이 다 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말만 듣고서는 되지 않아요. 여기서 아무리 해줘도 돌아가면 그 가족은 여전히 갈등 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또 그 분위기에 휩쓸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다 오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티어 이 지금 심리학자는 가족 내의 치료라는 것은 뭐냐면 행동적인 치료뿐 아니라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원망, 불평이나 그런 요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치료자, 카운셀러와 그 가족 간에도 아주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을 한다는 거는 상담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감이죠. 자, 사티어의 이제 그 의사소통 기법을 좀 볼까요? 예, 보면 의사소통이란 건 여러분 굉장히 어떤 그 테크닉이 필요하고 좀 훈련되어지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기도 하죠. 예. 의사소통이 뭐였어요? 즉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기도로 소통하죠. 그때 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도무지 내가 밤새 목이 아프게 외쳐 기도했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내가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이 하나님과 바른 소통한다고 볼까요? 하나님이 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는 쪽을 여러분은 지지를 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부부간의 대화를 실컷 했는데 그때뿐이야. 아무것도 수정이 된 게 없어. 그러면 거기에서는 누군가가 책임질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상대방 때문에 일부러 안 고치려 할 수도 있어요. 그 말투나 언어나 기분을 나쁘게 많이 만들었거나 계속 푸시 막 했거나 그러면 말이 맞긴 해도 기분이 나빠서 또 안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대화할 때 남편이 아내를 막 회유를 하죠. 설득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둘째 비난형이 있어요. 어떤 부인은 또 입만 열면 또 계속 남편을 자녀를 비난을 해. 크리티사이징하고 브레임을 해버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작하는구나 엄마는. 이러고서 문을 닫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그러면 여기에서 또 그 엄마는 와이프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다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응? 이렇게 또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좀 더 어떤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나가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정 교회로 구축을 시켜주는 노력이 난 필요하다고 봐요.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전부 이렇게 따로 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과 또 교회 가정에 와서 하는 행동이 또 달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예요? 일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다. 그러려면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진실함, 그리고 또 때로는 뭐 비판도 나올 수가 있고 비난도 나올 수가 있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그것을 잘 서로 받아들이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가족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경험적 치료법에 있어서 중요한 기법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죠. 자, 뭐 또 초이성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산만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만형도 가족 내에서 계속 혼자 말만 막 하는 가족이 있죠. 오면은 다 무조건 내 말만 딱 들으라고 그래. 그럼 다른 가족들은 계속 듣고 있어야 돼. 그러면 또 다른 이제 그 국면이 시작되면은 또 일방적으로 말하려고 그러겠지.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 자리에 앉지 않으려 하는 이러한 가족 안에 분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건강한 모델은 여기 보면 5번째 나오죠. 일치형이라고 나오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접촉하고 또 직접적으로 사람과 연결을 맺어나가고 또 기능적이고 원만하게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정직하게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가족 간의 모든 것들을 아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쉬운 그 하나의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그 사티어가 개발한 방법 중에 이제 그 가족
드라마 기법이 있어요. 가족 조각 기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김선옥 집사님하고 우리 이제 김혜라 집사님이 부부라 합시다, 만약에. 근데 서로 불만이 있어, 하나씩. 이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즉,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서로 연극처럼 하는 거예요, 나와서. 예. 그리고 또 모션을 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들 보고서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그걸 한번 표현을 해봐. 즉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로봇도 흉내 잘 내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모습은 어때? 하면 엄마는 엄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빠는 어때? 그러면 좋으면 좋다 그러고, 이렇게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1분씩. 그러니까 관계가 어떤가? 아, 얘가 나한테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네. 부모는 그런 자녀들의 모션을 보고서 깜짝 놀랄 수 있죠. 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지는 몰랐네. 아빠를 굉장히 엄하고 말하기 어려운 상대를 보고 있었네. 엄마는 또 이게 자꾸 말만 하고, 약간 히스테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엄마를 이해했네. 사실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역할을 바꿔서 하는 거죠. 또 엄마 아빠도 아들 딸처럼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아들의 그 아들이라는 행동을 아빠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엄마가 또 딸의 역할을 해주셔서 아들, 딸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했었던 거구나 하면서 그걸 통해 인지를 하고 나서 내가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돌아서는 이런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연기법이라고도 하고 이제 조각 기법이라고 그래요. 조각. 조각은 뭐예요? 어떤 상 아닙니까? 스태튜. 그런 동상의 모습을 만들어내서 아빠는 이런 모습이야. 맨날 다 표정이 이래. 막 이렇게 아이가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서로 표현해 주는 거지. 설명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서로 깨닫고 그 다음에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카운셀러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각 기법을 할 때는 그런 흉내를 내면 웃을 수가 있어서 또 웃어요, 또 낄낄대고. 그러면 그 상담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역할을 대체하는 걸 할 때에는 절대 웃으면 안 됩니다. 서로 얘기를 해줘야 돼. 또 함께 웃고 하다 물론 웃어서 화해되면 뭐 더 좋지만은 서로 역할을 인지할 때는 그런 몇 가지 규칙을 세우고 치료법을 진행한다는 뜻이죠. 네, 질문 있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가족 간의 대화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 간의 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는 뭐 이제 각자 대화가 각자 방에서 핸드폰들을 다 보다 보니까 들어가서 완전히 뭐 대화는 거의 불가능하죠. 네, 대화는 완전히. 그리고 하루에 자녀와 부모 간에 또 부부끼리도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냥 어떤 형식적인 대화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다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다녀올게. 그냥 고만이야. 저녁에 와서 밥 먹고 TV 좀 보고 몇 마디 하다 또 자. 이게 반복이 되면은 자 서로가 서로를 knowing each other,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misunderstanding,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고착하라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해서 서로 고착이 돼서 굳어집니다. 그런 패턴이. 아들은 아들들의 패턴, 딸은 딸들의 패턴, 아내는 아내의 자기 생활의 패턴, 남편은 남편의 그 패턴, 이 네 가지 패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않게 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공통적인 우리 지금 가족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공통적인 대화를 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1차원적인 대화는 항상 뭐 먹었냐, 뭐 어디 갔다 왔느냐, 뭐 집안의 어떤 뭐 일, 행사, 친척 간에 이런 것들은 다 의무적 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obligation conversation. 그리고 자발적인 대화가 있어요. volunteer conversation이 있어요. volunteer conversation은 내가 자꾸 말을 하려 하는 거지. 그럼 volunteer란 말은 자발적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다 알아서 하겠지 누가. 이러고 그냥 난 I don't care야 막. 집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럼 저 사람은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앉아서 그냥 이러고 있다 들어가 자는 사람이네. 라고 가족원들에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수정하려면 첫째 자기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 나를 어떻게 볼까? 자녀들이, 가족들이, 또 주변의 지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말소리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녹음기를 녹음해서 듣는 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 말투가 이렇구나 하면 수정을 하려고 해야 돼요. 다음에는 말을 내가 좀 더 좋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훈련으로 학습으로 가능해집니다. 말투도. 실제로 부부간에도 말투 때문에 굉장히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너는 왜 아무것도 아닌 걸 이렇게 화부터 내? 왜? 아니, 부드럽게 상냥하게 말하면 될 거를 지저같이 툭툭 말해버리면 고치고 싶다가도 그 말투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 pronunciation이라는 말의 억양, 감정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걸 감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가정 내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감정의 개입입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믿거냐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말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좀 역설적인 얘기 같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잘하는 남편이 있어. 밖에만 나가면 아주 국제신사야. 그렇습니까?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주 손발 벗고 다 돕고 댕겨. 집에 들어오면 I don't care요. 그건 뭐 알아서들 해. 자, 이러면 그 모습이 바깥의 모습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돼요? 어떻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내에는 언행이 일치가 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언행이. 이런 것처럼 감정의 피드백이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은 말을 내가 잘하면 상대도 말을 잘하게 돼 있고, 내가 기분 나쁜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상대도 기분 나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만 기분 나쁘게 말하냐? 나도 난 내 입은 공립이냐? 나도 톡톡 대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옛날에 좋았던 감정들이 다 사그러져 버리고 좋지 않은 bad feeling이 생겨가지고 bad relationship이 돼. 나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안에서 고착화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빠는 이런 사람, 엄마는 이런 사람, 아들은 이런, 딸은 이래. 서로 이렇게 판단만 남는 가족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봐야 기쁠 일이 없어, 집에 가봐야. 그러니까 각자 해먹고 그냥 각자 자고 일어나고 헤어졌다 만났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게 싫으니까 이제 성년이 돼서 대학 졸업하거나 대학 가서부터도 벌써 꿈이 뭐야? 아휴, 나 혼자 사는 게 꿈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오피스를 하나 얻어가지고 나가면 아주 그게 가지고 그냥 행복이야. 왜 이렇게 될게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가. 70년대, 그죠? 그런 80년대 때에는 다 서로, 또 그 전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주들까지 아주 단란하게 살았어. 이제는 그런 제도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가정은 이상한 가족이에요, 이제는. 그게 얼마나 좋은 가족의 모델인데, 그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많은 경험과 그것을 또 계속 학습을 받잖아요, 계속. 아이들이, 손주들까지. 예의를 배우고, 경험을 배우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수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거부를 합니다. 며느리가 결혼하자마자 우리끼리 살아, 우리끼리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딱 say goodbye예요. 결혼하고는. 그러니까 그래 잘들 보내냐, 그래 한번 오거라. 이제 이게 자꾸 반복을 해봐요. 한 100번만 그 말 해봐요. 진부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서로 같은 의식과 같은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를 강의를 했어요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어떤 이해가 지금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들. 그러나 이제 쉽게 한번 요약해 드린다 하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것, 현재 우리 가족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그냥 숙제하듯이 미뤄두면 안 된다는 거죠. 경험, experimental family therapy라는 거는 경험이라는 것이 나쁜 경험이 발생했어, 우리 집안에. 좋지 않은 습관이 발생하고 있어. 좋지 않은 말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또 소식이 오더니 소식이 계속 안 오고 있어, 또 한 자식은. 이것이 뭐냐면 here and now. 이런 일이 딱 생겼을 때 지금 시작을 해야 되겠다. 수정을 해야 되겠다. 거기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거를 각자가 의식하고 협력해서 그 문제를,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해가 되겠죠? 예.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의기소침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막 말을 안 하고 침묵으로 간다든가 도저히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미 협력할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문제는 또 전문가에게 얘기해서 함께 노력하면서 뭐 전문가인 카운셀러도 가족의 일원처럼 함께 동참해서 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족 내의 모든 문제가 타결되고 성숙하고 원만한 가족 공동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자, 많은 그런 해결 과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해결 과제들이 다 있는데 그냥 다 안에다 숨고 이거 공고 있는 거야. 예? 어떤 사람은 우울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또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또 가정폭력 때문에 매일 시달리고 있어. 어떤 사람은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매일 싸우고 앉아있어.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안녕하시냐고 또 이게 또 웃어. 또 다시 또 돌아서면은 또 이게 뭐예요? 교회가 무슨 기능을 하느냐는 회의가 생기는 거죠. 어떤 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가족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께서는 가족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초점을 주신 거예요. 가족을 치료한다는 거. 그래서 한 영혼이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그 영혼을 치료해 주셨어요. 네. 귀신이 들은 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 귀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난리가 나.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요. 온 집안이 평화가 와요. 중병이 든 병자들이 막 몰려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 병자만 왔겠어요? 아들, 딸, 남편, 아내가 아파서 다 왔어. 그럼 우리 아버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살아야 되는데, 다 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 가족들을 치료해 주시니까 그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좀 봉사하다 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치유에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전에도 시청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사람 막 죽어가.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그냥 헤매고 있어. 그러다 막 자살까지 해. 그거 방치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구성원들이.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뭐 그냥 교인이니까 막 교회가 알아.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다 교회 구성원들이에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내가 교회란 말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참여하는 각 사람이 교회야.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라고 이름을 말하는 거죠. 무슨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속으로만 쉬쉬하고 서로 뒤에서만 자꾸 말하는 구조가 강화되면 그런 만큼 교회 안에서는 골마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서 우리는 바로 기독교 상담 치료가 필요한 거고, 기독교 상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심리학도 공부하고 기독교 상담학도 공부하고 성경적인 상담학도 공부하고 또 그러면서 영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통합적인 치료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 정말 건강한 교회가 우리 서울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왜? 저들이 교회에서는 교인이지만 다 밖으로 흩어지면 다 나가서 싸우고 투쟁해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일에 현장에 나가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다 고증 감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피곤에 지쳐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여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돌아와 교회로 와서 앉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서로가 다 모이면은 돕는 교회였습니다. Helping church each other.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교회가 신약교회의 가장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은 그냥 오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걸 다 가져와.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줬어요. 내 것이 아니고 네 거다. 내 거라 하지 아니하고 와서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였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지금 부성한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함께 모이면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이 하나 되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가정에 돌아가도 영이 하나가 돼요. 가족끼리 또. 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영이 다 틀려. 영적 상태가. 마귀에게 붙잡혀 끌려다니는 가족도 있고 또 각자 또 나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자유로워. 이게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는 얘기지. 이것이 바로 경험적인 기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이라 모든 치료법이라는 건요, 사람을 살리는 데 목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뭐 신학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까? No.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을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목표를 둬야 돼요. 심리치료라는 건 살리는, 마음을 살리고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인커리지먼트 해주는 거고. 응?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뛰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돋궈주고, 그리고 확 나를 눌렀던 모든 나쁜 감정을 다 집어던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적 치료가 나는 심리치료라고 봅니다.
이론만 알리는 건 누구는 못하겠어요. 예? 지식만 전달하는 건 난 심리처저라 안 봅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그 여러분뿐이 아니라 유튜브 보시는 모든 분이나 심리학 교수들이나 다 내 말에 동감할 거예요. 나는 뭐 석박사 과정에서 계속 강의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교수로서 네, 미국에서도 오래 강의했고 한국에서도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이 지식적으로만 하는 곳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인 이야기를 그냥 풀어만 주는 메시지는 영을 못 살립니다.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내 안에 불이 붙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갔나. 또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이제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우리가 커미먼트,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심리 강사 치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우리 다시 만나서 다음 주에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인지행동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경험적 가족 치료를 심리학적으로 또는 성경학적으로 또는 영적인 측면에서 분류해서 통합적으로 한 가족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각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이런 데에 목표를 두고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나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무엇보다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명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날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고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